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상대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016년에 안동에 함께 있었던 정황, 이건 뭐 의미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김인섭 씨가 2006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선거 본부장을 갖다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당선된 거는 성남시장이 된 거는 2010년부터인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왕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굳이 왕래가 없었다라고 아니 한번 선대 본부장 했으면 그다음에도 친분이 이어가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여러 가지로 비리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허가방이라는 이야기까지 뭐 들렸다라는 정도인데 대표적인 게 백현동인데 그 백현동 말고도요. 성남에 빗물 저류조 공사가 있었어요. 그 비리로 구속될 정도까지. 만약에 그 당시 시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면 이런 비리가 일어나기도 어려웠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부인을 해왔는데 그런데 심지어 2016년도 말에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요. 박근혜 국정농단이 10월 말이었거든요. 2016년.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뭐 선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민주당의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향인 안동으로 갔었는데 그때 김인섭 씨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때 겨울에 안동 가겠다고 여행 갔다라고 이제 주장은 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된다는 그런 정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인섭 씨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상관없이 여행을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라고 밝히려면 어떤 증거들을 좀 제시해야 할까요? 일단은 김인섭 씨가 이제 해당 장소에 갔던 거, 안동에 갔던 거 뭐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없이 방문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갔는지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아마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하러 갔느냐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갔다라고 하면 이제 갔을 때 그 동선이 어떻게 겹치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 하필 그때 안동을 가게 되었는지에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외에도 뭐 직책을 내부적으로 맡았다라는 정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이 있다면 이런 관련돼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검찰이 김인섭 씨 신병을 확보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뭐 곧 이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증거가 뭐 특별하게 나온 게 없나 보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언제 소환할지는 모르지만 백현동 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소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인섭 씨의 죄명이 뭐냐면 알선 수재거든요. 그런데 그 알선의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성남에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종상향 4단계를 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인섭 씨 옛날 그 자기를 갖다가 고용했던 그 사람하고 사이에 민사소송이 아주 치열하게 돈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증인진술서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2015년, 2016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빗물 저류지 문제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었지만 그렇지만 김인섭 씨가 그 증인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증인을 통해 가지고 백현동 관련해서 대관 업무를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그 감옥에 있는 김인섭 씨를 3번이나 옥중면회 했고 그다음에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그 정 대표가 김인섭 씨한테 2억 3천만 원 보내 가지고 로비 자금을 쓰라고 했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2014년 말에 백현동 사업을 접겠다고 그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 대표가 이야기를 했더니 김인섭 씨가 이 땅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된다. 설득까지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재판 과정에 있던 기록으로 지금 다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것이 검찰의 그 임무일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백현동 아파트 그 종상향 4단계가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김인섭 씨의 이런 그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그것이 밝혀져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것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 소환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돈봉투 8천만 원어치를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래구 협회장을 검찰로 소환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까? 일단 그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떠한 경위로 누구에게서 이제 자금을 형성을 했는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자금이 조성되었다면 어디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들에 관련된 수사들도 추가적인 수사 상황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것들이 발전이 돼서 이제 현역 의원들까지 소환이 예상돼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현역 의원들이 줄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다면 이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 때 이제 상당한 파장이 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파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돈 받은 의원님들은요. 출마를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해도 이게 거의 다 유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당선 무효가 되면 다시 다 보궐선거 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받은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그래도 안 받았다라고 꼬리를 내밀 게 뻔한데 왜냐하면 현금은 꼬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봉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까지 보관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이른바 물적 증거는 없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녹취록도 물적 증거거든요. 그다음에 녹취록에다가 이제 이정근 그 부총장이 얼마나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이정근 부총장이 5명만 이야기하면 그 5명이 문제가 될 거고 나머지 5명은 혹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제가 관련된 정당법에 그 무슨 죄가 있냐면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죄가 있거든요. 그 관련된 그 판례 몇 개 있길래 찾아봤더니 다 실형이 나왔어요. 집행유예로 다 나왔기 때문에 집행유예 나오면은 이거는 당선 무효형이죠. 피선거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정근의 입에 민주당의 미래가 민주당 개개 국회의원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과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당내 선거인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당내 선거는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이제 일반적인 국가선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당내 선거도 이렇게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정당법에 이거는 정당법에다가 새로 규정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당법에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가지고 돈 주고 그러면은 3년 이하 징역이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이항을 갖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3년인데 뒤에서 지시한 사람이 형이 더 높아요. 5년.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그 공직선거법 같은 거 보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뭐 정당법이라고 한다면 정당법에 위반이 돼서 뭐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면 이것도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이건 또 공직선거법으로 가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19조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그 위반일 때는 100만 원이 넘어가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국회법에 이제 뭐 이것저것 그 국회의사당에 싸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500만 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당법 같은 경우에는 그 실형이 나와야지 피선거권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 집행유예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몇몇 케이스 제가 찾아봤더니 심지어 뭐 징역 2월에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벌금형은 제가 못 본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노심초사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수사가 미치지 않겠냐, 결국 종착점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송 전 대표는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 중이거든요.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자진 귀국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점도 남아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은 뭐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제 그 입장 표명과 더불어서 관련된 조사라든지 수사를 받을 그 필요가 있는지에 관련돼서는 송영길 대표는 일단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보좌관들이라든지 측근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나 아니면 조사나 수사 등을 받을 필요는 당연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당이든 검찰이든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당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관련된 부분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